주로프TV 채널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직업재능개발센터 김진희입니다. 주로프 진로를 계획하고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동시에 고려됩니다. 자녀, 학생의 적성과 흥미, 미래에 대한 가치관, 장애의 특성과 정도, 현재의 경제적 상황,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자원 등 개인마다 다양한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노동과 취업 가능성 두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발달장애인 진로와 직업에 대한 지역사회 자원 중에 직업재활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진행은 먼저 장애인 고용 현황과 관련한 조사와 통계 보여드리겠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발달장애인이 마주하고 있는 고용 현장과 다양한 삶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노동과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을 중심으로 내가 지원하는 학생이 내 자녀가 지역사회에서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진로직업 서비스, 자원, 기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발달장애인 직업훈련과 취업을 지원하는 직업재능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로직업 준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장애 유형별 연령대 비율을 보여주는 장애인 현황입니다. 밑에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녹색이 50대 연령이에요. 지체, 청각, 뇌병변, 시각장애인, 신체장애인의 경우 굉장히 높은 고연령 비율을 보여줍니다. 이미 장애 인구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맨 위에 발달장애인만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으로 30세까지의 저연령 비중이 높습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은퇴는 몇 세일까요? 법적 정년은 60세이지만 이미 현장에서는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조기 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다양한 연구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노동 가능 연령을 종합해서 볼 때 파란색 칸이에요. 적어도 발달장애인 영역에서는 곧 졸업하는, 향후 졸업을 앞둔 내 자녀가 내가 지도하는 학생이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 발달장애인 비율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런 장애 인구의 변화로 그 속도는 정책과 제도를 체감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지만 발달장애인에 대한 고용 현장의 지원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런 변화와 서비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하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현황입니다. 고용 현황과 관련한 조사 통계는 경제활동 연령인 15세 이상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고 계시듯이 전체 인구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수치가 낮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37%, 34.9%입니다. 당연히 실업률은 높겠지요. 장애 유형별로 살펴볼까요? 신체적 장애에 비하여 정신적 장애 유형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절반 수준입니다. 제가 여기에 담지는 못했는데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 통계도 비슷합니다. 장애 등급제 개편으로 장애가 심한 장애,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하는데 발달장애는 전체가 심한 장애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계를 정리하면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전체 인구의 3분의 1 수준이고 실업률은 약 1.8배 높습니다. 빨간색 박스 부분이 지금 발달장애인데요. 15세 이상의 발달장애인 약 20만 명 중 경제활동 인구는 약 4분의 1 수준, 고용률은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다가오시지요. 더 단순하게 말하면 3명 중 1명만 발달장애인은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발달장애인은 고용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달장애인 고용률 아까 약 27%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고용된 발달장애인의 63.2%가 단순 노무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비율은 더 높습니다. 75%가 좀 약간 넘는데 이것이 임금 수준과 환경이 열악할 수도 있으며 고용계약의 종결에 따라서 계속 일자리를 찾아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가 고용, 직장 생활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좋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좀 더 편안히 일을 하길 원합니다.
이런 일자리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사실 이것마저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너무 우울한가요? 하지만 현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해야지 지금 현재 현실적인 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막연하게 누구누구가 어디에 갔더니 카페에 취업했다더라. 너도 될 거야. 아, 우리 애는 안 될 거야. 이렇게 단정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졸업 후 생활 진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매년 10,000명 정도 사회로 진출합니다. 성인이 되었는데 이 진로 현황을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37.8% 정도는 진학을 합니다. 대학 또는 전공과겠지요. 취업도 합니다. 약 19%입니다. 아까 장애인 고용률 27%라고 했는데 이 진학한 분들이 또 졸업을 하겠지요. 고용률로 볼 때 비슷한 비율로 졸업생들은 다시 또 취업을 하거나 다른 곳에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비율 40%가 조금 넘습니다. 비진학 미취업인데요. 진학도 아니고 취업도 아니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집에서 혹은 독립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업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방금 설명한 졸업 후 진로를 기준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매핑해 보겠습니다. 저의 기준 관점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고 또 미처 제가 나열하지 못한 서비스도 있을 것입니다. 진학을 선택하는 경우 대학 전공과를 선택할 수 있겠지요. 취업의 경우 고용,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일할 회사를 찾는 구직 활동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직업재활 서비스 현장도 있습니다만 보호고용으로 일을 하거나 직업훈련을 통해 고용으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취업 전 활동과는 좀 구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비진학 미취업의 경우 지역의 돌봄, 평생교육, 낮활동 등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것입니다. 제공하는 곳은 도표와 같이 복지관, 주단기 보호센터, 평생교육센터, 지역의 장애인 단체 등 여러 곳이 있습니다. 공통으로 표시한 파란색 박스는 진로의 선택과 관련 없이 모두에게 필요한 이용 가능한 지역의 서비스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당사자의 졸업 후 진로를 크게 이렇게 구별하고 다른 진로 계획을 수립하게 만들까요? 이 자료는 약 300명 이상의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는 베어베터라는 회사의 소개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가장 아래 1은 보호, 복지의 영역입니다. 2, 3은 고용의 영역인데요. 크게 보호고용, 일반 고용 또는 경쟁 고용이라는 두 가지 영역으로 구별됩니다. 가장 아래 영역 1입니다. 실제로 숫자도 가장 많아요. 아까 통계상으로 전체 발달장애인 취업률이 27%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70%가 이곳에 속해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 특성상 취업과 노동이 제한됩니다. 지역사회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찾아서 필요한 지원을 받는 진로계획과 삶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께서 간혹 노동은 모든 권리이니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의 노동과 개념은 그 가치와 지원이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더 중증의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나오게 될 것이고요. 이를 포용하는 고용 정책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장애 특성과 삶을 우선으로 고려해서 노동을 대체하는 삶의 가치를 높이는 생산적인 활동과 소득 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 1의 영역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는 진로와 직업에 대한 부분이니 이제 고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위에 3의 영역을 볼게요. 일반 고용은 기업 또는 표준사업장에 근무합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일, 회사입니다. 회사에 따라 사원복지 등은 다르겠지만 최저임금 또는 그 이상의 급여를 받으며 평균 4시간 이상 근무하게 됩니다. 다 좋은데 일자리가 적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서 기능도 높아야 합니다. 그만큼 취직하는 데에도 직장 생활을 유지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원 제도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의 영역인데요. 고용 앞에 보호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많이들 보호작업장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1의 고용의 영역은 고용노동부 소관입니다.
그리고 2의 보호고용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개념이 완전히 다르지요.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의 급여를 받으며 특별히 조성된 환경에서 일과 훈련을 병행하게 됩니다. 세부 유형은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드린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보호복지와 고용, 고용에서도 보호고용과 경쟁고용으로 크게 나뉘는데 이러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기업은 적고 그 기업이 찾는 근로자는 적다는 것인데요. 노동과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은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시장, 즉 회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일하는데 특별한 기술, 자격증, 높은 학력보다 독립적인 활동, 작업, 일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 작업을 알려주고 지시를 했어요. 그 일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일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그것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자기관리 기술과 생활기술이 있으면 더 유리합니다. 스스로 출퇴근할 수 있는가, 스스로 위생과 청결관리가 가능한가,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을 감정 폭발이나 도전 행동이 아니라 모두가 용인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등등이요. 화살표의 방향이 위에 상하는 것처럼 이런 기술과 방법을 많이 알고 있을수록 선택할 수 있는 진로의 목표, 노동과 취업의 가능성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이 왜 장애인을 고용하는가에 대한 자료인데요. 보시면 업무상 필요해서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고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고용 안 하면 기업은 부담금을 내야 하니까입니다. 자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기업 입장입니다.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이런 부분이 어렵대요. 지원자가 없다고 합니다. 기업은요. 발달장애인 70% 이상이 고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발달장애인은 대부분 일할 수 있는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능력을 갖춘,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인력이 없다는 것을 기업은 어려움으로 꼽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채용할 때 고려하는 상황은 보시다시피 장애 관련한 사항이 압도적입니다. 자격, 학력보다 실제로 기업은 장애 관련한 사항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자, 여기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있습니다. 12년의 학교 교육을 거치고 계속 배웠어요.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졸업 이후 목표를 정하고 설계를 하겠지요. 만약 취업이 목표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빨간색 박스로 체크된 부분은 많이 필요하다는 응답의 우선순위고요. 초록색은 거의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의 우선순위를 제가 표시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작업 기술과 밑에 보면 전문 자격에 필요로 하는 기술, 작업 기술이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작업 기술은 어떤 작업이 주어졌을 때 그 작업을 습득하고 순서에 따라 정해진 대로 잘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겠지요. 이걸 준비할 수 있는 졸업 후 직업재활과 전의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안내하겠습니다. 3회 영역. 일반 고용은 당장 취업이 가능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아직 발달장애인이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회사가 취업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의 장애 특성 영향보다는 다른 이유가 더 많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은 하고 싶은데 취업 정보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본인이 아직 취업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정 회사를 희망해서 다른 아무리 좋은 자리가 나와도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노동시장의 입장에서는 당사자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많은 것입니다. B 부분은 다른 파트에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해 고용 영역에 대한 서비스와 기관에 대한 정보입니다. 빨간색 박스의 A 부분입니다.
박스가 1, 3의 영역에 좀 걸쳐 있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당장 일반 고용으로의 직업 능력은 부족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완전 1의 영역을 선택하기에는 성장 가능성이 있으며 더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막 졸업했어요.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들도 많고요. 그랬을 때 지역사회 안에 있는 2의 서비스 영역, 직업재활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기관은요, 장애인 복지법상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입니다. 일반 작업 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 환경에서 직업 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입니다.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 훈련시설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마지막 직업적응 훈련시설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6년도에 제정되면서 신규 직업재활시설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운영 목적, 장애인의 근로 및 훈련 여부에 따라서 좀 구분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현장의 가장 큰 기능은 근로의 기회를 제공을 하고 또는 훈련의 기회를 주거나 직업 전이의 목적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사업장은 직업 능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직업 전이의 목표는 경쟁 고용 시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보호작업장입니다. 보호작업장은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직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 훈련 프로그램과 근로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직업 전이의 목표는 상위 기관인 근로사업장이라던가 경쟁 고용시장입니다. 마지막 직업적응 훈련시설입니다. 직업 능력이 현재 시점에서는 지극히 낮기 때문에 기초적인 작업 기능에 필요한 기능부터 일상생활 모든 영역이 포함됩니다. 직업재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직업 전이의 고용 목표는 보호작업장으로 전이하거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제 법에서 정해놓은 각각의 시설의 규모가 있어요. 이제 근로사업장은 근로장애인만으로 3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호작업장은 근로장애인이 10명 이상이어야 되고요. 훈련장애인을 둘 수 있습니다. 직업적응 훈련시설은 훈련장애인 20명이 시설의 이용 기준입니다. 이 시설들은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직업 전이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훈련하고 고용해야 되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비율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급여는 근로사업장은 근로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호작업장은 조금 다릅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만 작업 능력이 낮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받는 급여에 대해서 이제 제도적으로 최저임금 적용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심사를 받아서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월평균 근로시간은 제가 참고적으로 좀 넣어놨는데 뒤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의 전국 현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국에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과 제가 서울시 지역을 따로 구분해 놨는데 여기에서 보면 아까 보셨던 통계에서 전체 발달장애인 20만 명 중에서 약 5만 8천 명 정도가 경제활동 인구로 구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고용되어 있는 발달장애인이 약 5만 4천 명이었어요. 근데 전국에 있는 직업재활시설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2만 명입니다. 즉 고용되어 있는 대부분의 발달장애인의 3분의 1 혹은 그 이상이 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 지역 통계를 보면 근로사업장은 12곳입니다. 직업적응 훈련시설은 단 5곳입니다. 보호작업장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보호작업장에서도 이제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 비율은 50대 50로 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금 현황입니다. 이제 근로사업장은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맞춰서 월평균 임금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다음 보호작업장입니다. 제가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월평균 임금이 2018년, 2019년 모두 다 40만 원 이하입니다. 이것을 보호작업장의 평균 근로시간 약
5시간, 6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시급으로 약 3,000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에서 또 보호작업장의 특성은 보호작업장을 이용하면서 훈련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업장에 따라서 이용료를 내거나 이용 실비를 또 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금 수준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업재활 서비스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방문 상담을 통해서 상황 적응 평가를 받게 돼요. 평가에 대한 내용, 기준은 기관마다 상이합니다. 약 1주부터 4주 보게 되는 곳이 많습니다. 평가 기관을 통해서 근로장애인으로 채용을 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요. 훈련장애인으로 채용이 되게 되면 이용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임금 수준 때문에 보호작업장의 근로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보호작업장은 아까 수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발달장애인이 특별히 전문화된 고용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기능을 하는 시설입니다. 시설의 여건과 지원은 어떻게 보면 시설의 경영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의 여러 지원 정책으로 풀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로계획에서 지역사회 직업재활시설, 특히 보호작업장 이용과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지표들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직업재활시설들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고용정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고용정의를 위한 핵심 기능이 개별화 재활 계획서를 수립하고 이 계획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개별화 재활계획 수립은 이런 거예요. 개인의 직업 목표와 목표 성취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요. 개인의 직업적 강점, 자원, 장애 정도, 문제점, 기술 능력, 흥미 등의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통합된 환경에서의 고용을 지향하기 위한 목표를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목표는 기관의 몫이 아니에요. 당사자와 지원자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합의하여서 가장 좋은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당사자를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꼭 이런 계획에 수립하셔서 당사자, 내가 지원하는 당사자의 분명한 고용 목표를 함께 논의하고 성취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기간과 관련한 부분들은 기관마다 다를 것입니다. 고용 계약과 관련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경쟁 또는 지원 고용 시장으로 이제 전이가 되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로 서비스가 순환이 되겠지요. 이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안에서 그렇다면 기관을 찾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서울복지포털이라는 곳이에요.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 홈페이지 내에 제가 빨간색 박스로 표시해놨어요. 장애인 복지 이쪽을 쳐서 들어가도 되고요. 지역사회 서비스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예, 중간에 검색하는 것 되게 큰 박스로 있잖아요. 여기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선택하면 내 지역에서 가까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복지포털 안으로 들어가면 지도로도 검색할 수 있어요. 이게 지역 접근선으로 당사자가 다닐 수 있는 곳을 보고 적절한 기관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찾고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조금 슬라이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저를 소개할 때 직업적응 훈련시설인 직업재능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저희 시설의 위치, 역할, 정보가 조금 파악이 되시지요. 말씀드렸던 2의 영역에 있습니다. 고용 전이를 지원하는 훈련기관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이 이용 가능하고요. 물론 전환기 학생도 이용 가능합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입니다. 주요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직업적응 훈련과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교육과 훈련에는 긴 호흡이 필요하기 때문에 센터는 아직 별도의 서비스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렇다면 직업적응 훈련시설을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진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서비스의 형태로 받게 되겠구나라는 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 센터를 소개드렸어요.
이용을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고요. 면접 후에 약 3주간의 저희는 적응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 센터의 훈련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취업 서비스로 이제 연계를 시켜드리거나 아니면 지역의 다른 서비스를 추천해드리기도 합니다. 방문 전에 전화로 미리 문의 요청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진로와 직업을 고민하고 계획하시는 분들께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사 결과 통계를 들며 전달한 현실과 비교하면 너무 평범한 내용입니다만 진로 직업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더 앞으로 내가 혹시라도 지금처럼 지원자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순간을 대비해서라도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삶을 좀 더 주체적으로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험은 경험 자체로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활동이 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탐색하는 과정입니다. 저희 기관을 찾는 많은 당사자분들이 이 경험의 양과 질이 부족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장애의 정도가 중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경험의 영역은 자기관리를 포함한 아주 사소한 일상생활부터 지역사회에서 만나는 여러 활동에 참여하는 것, 다양한 연령, 계층, 직업군의 사람을 만나는 사회적인 것, 그리고 직업에 대한 체험까지 많습니다. 돈을 들이는 비싼 체험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 과정은 앞으로 만나는 수많은 상황을 좀 더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자립입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혼자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고 사실 의지입니다. 저희 센터에 어떤 이용자분이 있는데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기능을 다 갖추셨어요. 작업도 잘합니다. 의사소통도 너무 원활하고요. 다른 사람과의 공감도 굉장히 탁월해요. 근데 이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훈련교사가 지원자가 이야기를 해야만 그것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작업에 대해서도 하나를 끝나면 다음 작업까지 연결되는 과정에서 지시를 해야만 움직이는 분이 계세요. 저희가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그 부분만 없다라면 사실 지금 당장이라도 경쟁고용 시장으로 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이 해결되지 못해서 지금 훈련을 받고 계십니다. 평소에 자기의 결정과 성공 경험에 대한 지원자분들의 격려와 반응이 이 부분을 촉진시키는 데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소한 표현, 작은 성공부터 의미를 두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과 주변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다양한 결정을 하게 해주세요. 이 결정의 결과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 결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는지도 계속적으로 확인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으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꾸준히 도전한다라면 단번에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도전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의 가치를 당사자의 삶에서 찾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를 일, 직장, 취업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삶에서 노동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당사자도 정말 힘듭니다. 일하고자 하는 의지는 평소 생활 속에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밥을 하는 것 하나도 노동이고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성인으로 훈련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바뀌는 게 어렵습니다. 매일 직장에 가고 돈을 벌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독립적인 삶의 모습을 대표하고 또 장애인 당사자로서 성공했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제가 만나고 있는 당사자분 중에 한 분의 삶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경쟁고용 시장에서 10년 이상 열심히 일해 오셨습니다. 직업평가, 근무평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퇴사를 하게 됐어요. 이제 퇴사를 하게 되는 사유는 이분이 없었던 행동인데 본인이 분노 표출을 심한 소리와 거친 행동으로 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경쟁고용 시장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해받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이해심이 높은 회사여서 따로 상담도 해보고 휴식의 기회도 굉장히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은 개선되어지지 않고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 원인을 보았을 때
이 당사자의 요구사항은 자신이 생각한 일의 가치는 8시간 근무를 해야만 하고요.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지 못하면 그것은 더 이상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일을 하고자 하는지에 목표가 없습니다. 단지 자기는 이런 조건으로 이해를 해야만 한다는 당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사가 설득을 하고 이제 가정도 그렇고 이제 다른 지원자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그런 행동들이 심해져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데 사실 우리 센터가 이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 충분한 기능이 있고요. 저희 센터는 기능이 낮은 분들을 직업 훈련시켜서 고용시장으로 가는 것들이 주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 이분의 같은 경우는 이 노동의 가치, 일에 대한 본인의 생각만 바뀐다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경쟁고용, 보호고용 시장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가 어떻게 심겨졌는지는 평생의 삶을 통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일, 취업, 급여, 에만 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변동되자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이 성인기 이후에 어떤 도전 행동으로 더 크게 나타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의 가치 일이라는 것은 사실 저도 힘들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 의미는 무엇인지, 이 일 이후에 나의 삶은 어떠한지.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떤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원자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정말 한 번은 꼭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만 이 부분을 이야기해야 하는 당사자라면 반드시 전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지금 노동과 취업 가능성 두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발달장애인 진로 직업에 대한 지역사회 자원과 직업재활 서비스의 흐름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다양한 현황조로도 같이 알려드렸습니다. 혼자 계획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 함께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지역사회 내 좋은 파트너 기관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조력자 과정들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졸업 이후 특히 직업 훈련과 전이 과정에 대한 도움이나 정보가 더 필요하시다면